사실 중동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모래폭풍과 같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곳의 정세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 알려져 있지만 그 깊숙한 곳엔 종교, 민족, 외교가 뒤엉켜 서로를 끝없이 물고 뜯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경쟁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서로 다른 종파 간의 깊은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에서는 단지 종파 차이 때문에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예멘과 이라크 역시 비슷한 문제로 혼돈에 빠져들었죠. 중동의 복잡한 정세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듯해도 언제든 작은 불씨 하나로 거대한 화염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균형을 조용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 조금만 과장하자면 중동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첨단 무기와 방위 시스템이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 이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면서 중동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작년 9월 9일 이라크 바그다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의 발표 하나가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으로부터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8개 포대 도입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9월 20일 LID 넥스원은 이라크 국방부와 28억 달러, 하나로 약 3억 7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계약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 번째 중동 국가의 천궁 도입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한국의 천궁 미사일이 중동 3개국에서 총 93억 달러, 하나로 12조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로써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라는 중동 주요 3개국의 K방공망 벨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미군의 원조 없이는 소총 한 자로 제대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한국이 70년 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수출국이 되고 중동에 부유한 산유국들이 앞다퉈 한국 무기를 수입한다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1971년에는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7사단 18,000명을 철수시켰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해졌습니다. 다행히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직접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번개 사업을 지시했는데요. 그에 앞서 1년 전 국군 현대화 장기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말 그대로 번개불로 콩구워 먹듯 군사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칼빈 소총,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전부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 총 8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방위세를 신설해 74년부터는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무기 개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율곡 사업으로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한국형 군용지프를 비롯해 133톤급 고속정이 건조됐고 2차 사업에서는 육군이 직접 사용할 K1전차, K200 한국형 장갑차, K55 자주포와 함께 고속정, 초기함, 호위함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3차 율곡 사업에서 12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무기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수출이 아닌 내수용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위협 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 수출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쉬웠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작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고성능의 꽤 값비싼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죠.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 덕분에 한국 무기들은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고 끊임없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K9 자주포 덕분입니다. 1999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K9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북한의 기습 포격에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해 약 40명의 북한군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K9의 성능은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터키가 처음으로 해외 고객이 되었고 이어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가 줄을 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10개국이 도입하면서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2022년 2월 드디어 중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집트가 17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의 팩토리 200에서 K9을 직접 생산하고 향후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에 재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었죠. 2024년 현재 이집트군 4기갑사단은 미국제 M109 자주포를 K9으로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사거리는 18km에서 40km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발사 속도는 분당 2~3발에서 6에서 8발로 3배 가까이 빨라졌는데 리비아 국경이나 수단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이집트의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겁니다.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에서 가장 성공 사례는 단연 천궁입니다. 2022년 아랍에미레이트와 35억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32억 달러, 9월 이라크 28억 달러까지 불과 2년 만에 중동 3개국에서 총 93억 달러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 천궁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첫째는 가격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포대 한 개 생산 비용이 약 1조 2천억 원인데 반해 천궁은 약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결코 패트리어트에 뒤지지 않습니다. 미사일 한 방당 가격도 패트리어트가 40에서 60억 원인데 비해 천궁은 15에서 17억 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중동이라지만 미사일 한 방당 30억 원을 더 쓰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의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천궁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셋째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늘 따라오는 것이 정치적 조건들입니다. 인권 문제 해결해라 등등 요구 조건이 많죠. 실제로 2021년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사우디의 공격무기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중동 무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지배해왔습니다. 2020-2024 통계를 보면 미국이 52%, 프랑스가 12%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틈새를 파고들었을까요?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cheaper, better, faster로 요약됩니다. 우선 가격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70%에 불과합니다. K9 자주포는 독일 자주포보다 30% 저렴하고 천궁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성능까지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K9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에 증명하듯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천궁 역시 8발 중 7발 명중이라는 87.5%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빠른 운송입니다. 폴란드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심각한 위협에 놓인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면 다음은 폴란드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좋은 무기를 배치해야 했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이 선택됐죠. 그리고 폴란드는 최대한 빨리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첫 계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을 출하했습니다. 이후 2차 물량인 12문, 3차 물량인 12문까지 총 48대의 자주포를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전부 납품해줬죠. 특히 3차 물량의 경우 한국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 중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정비해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한국에 뛰어난 납기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2018년 헝가리가 독일에게 44문의 레오파드 탱크를 주문했는데 계약 체결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가능했죠.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 200억 달러였던 수출액을 올해에는 23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 목표 달성의 열쇠는 중동이 쥐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중동 방산 시장 규모는 연간 5조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5%만 확보해도 2,500억 달러, 하나로 3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립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 판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교육, 그리고 민수 분야 협력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묶는 것이죠. LG 넥스원의 경우 중동 3개국 천궁 수출로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6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4% 증가한 1,37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중동은 이미 기회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오늘 살펴봤듯 천궁 도입으로 중동 하늘의 방어막은 한층 두터워졌고 천무와 K9 등의 배치로 지상전과 장거리 타격력에서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 분쟁의 양상을 미묘하게나마 바꾸어 교전 상대의 전략을 재조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분쟁 억제와 평화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건드렸다가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하니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중동에서의 방산 성공이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안보 무대에서의 역할 증대,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적 유대 강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기술 자부심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나 허구 없이 오직 땀과 기술로 일군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을 누비는 K무기들의 위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는 중동의 안보 지형, 이것은 한국과 중동 모두에게 윈윈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국 무기들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